자, 이번 시간에는 장소 마케팅의 첫 번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카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근데 이 현대카드를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카드 회사인가 아니지 디자인 회사인가라는 혼란이 좀 생길 정도로 문화와 예술과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완전히 몰입을 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이제 올리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컬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탭이 있습니다. 이 컬처를 눌러보면은 다양한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컬처를 누르면 이렇게 스페이스와 컬처 두 가지로 나와서 디자인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뮤직 라이브러리, 쿠킹 라이브러리, 아트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네 개의 어떤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을 보여주고 있고 스페이스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언더스테이지라든지 비닐앤 플라스틱, 스토리지, 아이언우드, 그다음에 카드 팩토리 해가지고 다 합해서 이제 9개의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슈퍼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고, 컬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다빈치 모텔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오브 더 레코드, 그다음에 팬 메이드 라이브, 리미티드 비닐 클럽이라고 하는 어, 이제 6가지의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현대카드를 보면은 홈페이지를 딱 보더라도 굉장히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고 오리엔트돼 돼 있고 그 다음에 현대카드에서 나오고 있는 카드 디자인 또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레드닷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대카드는 이게 디자인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을 중시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많은 디자인 팀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현대카드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과연 이 회사가 카드 회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특히 디자인에 집중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간 사업을 많이 하고 공간 디자인, 스페이스 디자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현대카드는 나름대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왜 어, 이 전라남도 그 광주죠. 광주에 이제 1913년에 개설된 송정역 시장을 현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광주 1913 송정역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14년부터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대기업과 힘을 합쳐가지고 전국 18개의 창조 경제 혁신센터를 설립했는데 기아 자동차 공장에 있는 광주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현대차 그룹하고 손을 잡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그러니까 이 3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하나 선택해 리모델링 하는 계획을 세웠고 강원도 봉평장 프로젝트를 전통시장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있던 현대카드와 브랜딩 마케팅 회사 필론 비블런이 모든 컨셉과 디자인 계획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3 송정역 시장이 강원도 봉평장 프로젝트와 같이 진행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구나 카페, 뭐 개미 미용실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팝업 스토어를 열 수 있도록 누구나 가게를 이제 만들어 주었고 이거는 이제 시간제에 의해서 특정한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단위로 혹은 이제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빌려서 이제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런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최대한 기존 모습을 그대로 살린 그 광정 역시장의 컨텐츠를 이제 추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고, 자, 광주 1913 송정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13년이니까 거의 한 세기가 넘었죠.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하고, KTX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대합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KTX역으로부터 3분 거리에 어떤 아주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대합실이 KTX역 안에 있다면은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제2 대합실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제 시행하고 있고, 이 대합실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복고풍의 먹거리 중심의 어떤 시장으로 마련을 함으로써 KTX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 혹은 기차를 타고 와서 이제 어떤 그 이터리 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형마트,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의 버금가는 그런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주 1913 성전역 시장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가 있었죠. 이제 원래부터 이제 광주 1913 성전역 시장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컨텐츠를 추출하고 스토리화 시켜 디자인을 해나가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스토리를 갖춘 다 합해서 36개의 젊은 상점을 개발을 해서 성전역 시장을 보다 활기찬 장소로 바꾸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광주 송전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역 내에도 이제 어떤 그런 복고풍의 어떤 그런 클래식한 그런 사인보드가 좀 나와 있고, 이제 열차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동영상 자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현대카드는 왜 디자인, 그 문화, 예술을 마케팅 전략으로 가져왔을까? 자,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카드의 태생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현대 그 패밀리의 어떤 그런 그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그다음에 주식회사 현대 뭐 이런 데랑 같은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카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업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의 브랜드 이미지가 사실상 전무하다 할 정도로 이미지가 부족했고, 브랜드 가치가 없는 현대카드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의 과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 뭐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족한 이미지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현대카드에서 했던 작업은 현대카드의 이미지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외부로부터 빌려오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는데, 모마, 즉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국 뉴욕에 있는 미술관이죠. 미술관을 연중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를 가진 경우에는 모마를 실질적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마의 예술을 모마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귀한 그런 예술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중 무료 입장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대카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뉴욕에 가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팀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마의 어떤 그런 그 가치 이런 것을 빌려오면서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영리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한 가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카드 공익선수 이미지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성동역 시장을 고도화시키고, 이러한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공익 가치를 표방하는 그런 이제 카드 회사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이 있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디자인 사업을 벌리게 됩니다. 스페이스에서 9개 스페이스를 만들었고, 7개의 문화 행사를 시행을 함으로써 현대카드의 디자인 중심의 브랜드 가치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스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카드 송정역 시장 고도화 사업과 같이 장소 마케팅으로 이제 명령이 되어 있는데, 특정한 지역 또는 공간을 마케팅 대상으로 해서 그곳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차별화된 가치가 창출이 되면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장소가 구현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구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과정들을 로컬 브랜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객이 유입되는 그런 과정들을 도모시키고 소비자한테 이러한 지역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 지역의 경제와 활력을 갖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과정들은 지역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로컬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상품의 개발과 지역의 브랜딩을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역 시장 같은 경우 주변에 있는 대형 마트에 밀려가지고 거의 어떤 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힘을 가지고 이제 어떤 리노베이션 되고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소를 브랜딩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플레이스 브랜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되고 그런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지역 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장소 브랜딩, 즉 플레이스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 지자체, 시민의 어떤 하나의 협업 속에서 특정한 장소를 브랜딩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 대신 플레이스, 장소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장소가 갖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장소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스스로 추출하고 찾고, 이를 중심으로 이를 콘텐츠화 시키는, 즉 어떤 상품이나 전시, 문화, 예술 거점화 시키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콘텐츠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간의 의미에 자극이 부여되고 고착하기 이전에 또 다른 요소를 대입을 함으로써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그런 고도화된 사이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플레이스, 즉 장소는 특정한 형태로 고착화되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액터의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늘 새롭게 만들어지고 편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동태 순환적인 그런 모습들을 플레이스 브랜딩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액터인데, 액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액터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체가 되겠죠.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플레이스의 브랜딩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형 자본에 의한 시설이나 도시 개발에 의한 획일적인 장소의 의미 부여가 되는 경우 그 거리는 인간의 어떤 주체성을 잃고 그다음에 고착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소성의 결여, 플레이스니스니스라고 하는 부분은 인문지리학자인 에드워드에 의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스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단위가 설정이 되고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고 무대가 설정이 되어 최종적으로 컨텐츠가 창출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단위의 설정 같은 경우는 핵심이 되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떤 단위 설정의 어떤 정답은 없지만 장소에 대한 감각이나 의미 부여를 통해 최적의 단위를 도출해야 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최적화된 그런 단위를 도출해야 되고, 두 번째 페이스 2로 넘어갔을 때는 뭐 다양한 인터뷰 조사라든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들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상 작업들을 진행하고 현지 시찰을 해서 워딩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장소의 의미라고 하는 게 창출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그다음에 사회적 의미를 찾게 됩니다. 페이스 3에 들어가서 무대가 설정이 되면 인맥을 파악하고 기존 활동이나 계획의 파악, 그다음에 외부 액터들과의 다양한 연대, 그다음에 작은 조직의 어떤 설립이나 개방된 멤버 제도의 설계, 그다음에 기업의 CSV와의 연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목표로 하는 장소의 컨셉 설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무대가 확충이 됩니다. 이 무대에서 신뢰성이 높은 행정 네트워크와 지역 언론인들의 힘을 빌려지면서 핵심이 된 액터들과의 만남이 마련이 됩니다.
우선 사회적 프로젝트로서의 어떤 첫 발을 내딛면서 차츰차츰 그 뜻이나 비전에 동조하는 액터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액터들이 기업에 참여하면 본 사업에 참여하면 역동적 활동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기업은 이제까지 지역 사회 공무원의 바탕으로 둔 CRS에 힘을 기울여 왔지만 본 업을 통해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 가치 창조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본 새로운 추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 4 컨텐츠의 창출 부분에서는 액터들이 컨텐츠를 실질적으로 직접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컨텐츠는 플레이스의 의미를 전하는 폭넓은 추출 내용물을 충실합니다. 어떤 상품이나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뭐 특정한 경관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스 브랜딩의 유형은 전통적인 의미의 장소 마케팅으로서의 어떤 지리적 위치 자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 런던 하면 빅뱅이 떠오르는 것이 있듯이 각 도시 나름대로의 어떤 랜드마크를 구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어떤 특정한 예술 작품이나 건축물, 축제, 공연 등을 이용해서 박물관을 유치하는 방법들. 세 번째는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연환경이 어트랙트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네 번째는 역사적 유적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형태 액터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플레이스 브랜딩을 중심으로 해서 플레이스 마케팅이 만들어졌을 때 흥망성쇠가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천 상권과 홍대 상권이 서로 겹쳐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신천 상권이 옛날에 굉장히 컸죠. 홍대 상권은 거의 없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신천 상권이 없어지고 홍대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80년대 모습을 보면 신천 상권이라고 하는 건 범신천 상권이라고 해서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학교를 중심으로 혹은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서강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큰 이제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가에 의해서 기인된, 물론 대학가를 따져본다면 연대나 이대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그 서강대학교, 홍대, 추계예술대, 경기대, 뭐 숙대까지는 좀 뭘까요? 명지대도 있고 상대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대학가 가운데에 있는 부분으로서 대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어떤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권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나머지 지역에서 상권을 찾아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20년이 되니까 2대 상권과 그 신천 상권은 양분이 되면서 2대 상권은 완전히 죽게 되고 신천 상권은 명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홍대 상권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홍대 상권과 연남동, 연희동, 그다음에 뭐 서교동 혹은 이제 망원동까지 확대되는 그런 범홍대 상권이라고 하는 게 창출이 되게 돼 있죠. 자, 이 범홍대 상권이 창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천 상권, 즉 연대나 이대를 중심으로 한 신천 상권이 아무래도 퇴색화되고 이제 죽어가면서 오히려 홍대 상권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추세로 보여질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의선 철길이 이제 지하화되면서 그 상부가 공원화되는, 그래서 연트럴 파크 같은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발전소 철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80년대부터 철길을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양한 어떤 상가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던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홍익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예술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비해서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학교 혹은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이나 예술보다는 다른 보편적인 학문들이 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대가 그만큼의 어떤 그런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천 상고에는 뭐 신천역이나 이대역이 바로 옆에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신천역도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범홍대 상권이라고 하는 데가 훨씬 더 발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범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권 내 특히 이제 연남동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이제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2호선 혹은 이제 그 공항철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촌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컨텐츠가 풍부하죠. 기존에 있던 작은 신촌역이 있고 그 뒤로 거대한 신촌역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그 쇠락해져 있는 모습을 가진 그런 상권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 상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대역 그 사이에 있는 상권인데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이전, 90년대까지도 사실은 1990년대까지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2000년대 그렇죠? 그다음에 2020년대 이후는 완전히 상권이 지금 죽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임대를 문의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상권이 어떤 그런 그 패션이라든지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어떤 그 헤어샵 같은 그런 여성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샵들이 많이 발전돼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특화시키려는 그런 전략들이 정부의 어떤 주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와 같은 어떤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헤어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음식점이나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양성을 무시하고 특정한 브랜드가 아니라 특정한 상업 행위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즉 패션과 액세서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헤어샵들 이런 것만 입점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202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2대 상권이 몰락한 이유는 2013년에 시작된 업종 규제, 그거는 이대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의류, 잡화, 소매점과 이영원, 미영원으로만 이제 업종을 제한을 했죠.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액세서리점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규제가 없어졌으나 상권이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이대라는 대학 인프라 말고는 상권의 컨텐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대 컨텐츠가 대학가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면은 업종 다양성이 부족했고 그것의 원인이 됐던 불필요한 정부 규제가 있었고 지역 컨텐츠가 이제 부족했죠. 무엇보다도 이대 대학 컨텐츠가 어, 이대 대학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의 컨텐츠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좀 필요했고 그 아이덴티티가 이대 앞 상권으로 확산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범홍대 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린리 철계 상권이 있고 당연리 발전소 상권을 중심으로 두 가지가 연결돼 있고 1990년대 이전에 홍대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예전에 사실 대학도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니었죠. 작은 대학가 앞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대 이후는 이제 홍대 상권이 중심이 돼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홍대라고 하는 그 미술과 건축 중심의 대학이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뭐 길거리 아트, 그러니까 스트릿 아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편한 1980년대, 뭐 70년대에도 거리를 담장이나 이런 거리를 이제 이렇게 페인팅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홍대 대학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제 어떤 연남동이나 연희동, 뭐 서교동, 망원동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전소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철길이 문화거리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범홍대 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20년대 홍대 상권의 활성화 및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컨텐츠, 즉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홍대 앞 거리로 확산이 되고 미술 건축 관련 졸업생들이 어떤 그런 창업 기지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미술뿐만 아니라 공연, 유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용이 됐고 당연히 발전소 행 기찻길 폐선에 따른 현재 와우산도의 문화 특화 거리가 성공했고 경인선 그 철길 및 당인리 발전소 철길이 공원화와 연계되었고 미술대학의 영향권 하에 있는 관련된 개성 있는 상업시설이 특화되었습니다. 대부분 여기는 굉장히 평지죠. 근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평지나 혹은 이제 낮은 구릉지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이 지역을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4차선 이내에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도로 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장 프로그램이 아주 굉장히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이슈고 중요한 이슈고 인근 지역들이 이와 같이 다양성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양한 상업 프로그램을 수용을 할 수가 있었고 정부가 무관심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술문화 콘텐츠가 원래부터 풍부했고 홍대대학이 콘텐츠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촌 상권은 이대 상권이 신촌 상권에 흡수화가 됐는데 연세로가 있었죠. 이 부분을 원래는 차가 다녔는데 차를 못 다니게 하니까 어떤 그 기존에 있던 차들이 이쪽 거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리가 보행자 도로가 중심인데 찻길로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홍대 상권이 이제 발전을 하죠. 발전하고 문제는 이 차 없는 거리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홍대 그 신촌 상권 같은 경우는 이대화 상권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신촌 상권은 여기가 좀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 지역을 결국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그 신촌 상권이라고 하는 게 이대 상권이나 홍대 상권이 이쪽으로 귀속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상권이었고 그 배후에는 연대, 이대, 서강대, 홍익대학교라고 하는 네 개의 대학이 인접해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촌 상권의 어떤 컨텐츠라고 하는 게 부족했었는데 연세로가 문제죠. 연세로를 대중교통만 다니고 대중교통도 못 다니고 대중교통만 다니고 차만 다닐 수 있는 거리로 하니까 자동차들이 이쪽을 못 다니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차 없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보행자 중심의 거리가 돼야 되는데 차가 이쪽으로 다니면서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했죠. 차로 인해서.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신촌 상권을 쇠락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연세로입니다. 연세로라고 하는 것은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로 가는 요 길을 얘기하는데 신촌역에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와서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로까지 이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혹은 이제 학교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걸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예 그냥 그 보행자 도로를 만들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걸 시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주변 도로들 있죠. 주변 도로로 이제 승용차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보행자 도로로서 어떤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로 이면도로 이쪽 편에 있는 양쪽 편에 있는 도로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차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더니 연세로 이면도로의 차량들이 감소하고 이쪽을 이용하더라 이거죠. 자, 이 과정 속에서 2022년 연대 상권의 어떤 그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가 전체 매출액이 22%가 올라갔죠.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유동인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23%와 38.6% 이렇게 차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제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차량
차량 이동에 관한 수요는 어디로든 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접한 그런 이제 이 이면도로로 가면서 이면도로에 있던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신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신천 상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 상권이 선정이 돼가지고 로컬 브랜드의 상권 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인지도 있는 상권 골목의 기존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적인 그런 인프라와 글로벌적인 요소와 인프라를 추가해서 국내외 박물관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장소 마케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필로 앤 컨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는데, 지역의 주민과 기업의 행정기관 등이 기업과 관광객들에게 특정 장소를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독특한 이미지를 추출해내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특정 장소에 대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제 플레이스 브랜딩의 개발과 활용 전략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지역 주민과 기업인 행정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고,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장소 만들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플레이스 브랜딩의 어떤 개발 및 활용 전략이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 마케팅의 6가지 유형을 보면은 홍보 판촉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 시설물 건축, 문화 행사, 문화거리 조성, 역사적 건물과 장소 보존에 관한 부분들, 스포츠 행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쪽하고 관련이 좀 많은 것들이 이제 문화시설물 건축이라든지 문화 행사라든지 문화거리 조성, 그다음에 역사적 건물과 장소 보존이라고 하는 4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를린이 해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비베를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비베를린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말풍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무엇을 쓰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가 수도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2008년 봄부터 베를린을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비베를린이라고 하는 베를린이 되자라는 그런 형태인데, 비베를린을 모집하여 그 결과를 2008년 9월 베를린시 8개 주요 전철역에서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해라, 다양해라, 베를린이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요커라는 사람들이 있죠. 뉴요커는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다양한 자유와 예술, 문화를 실질적으로 최첨단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브랜딩된 뉴욕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와 이제 동기화시키고 동일시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런던은 뭐예요? 모 런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올드한 그런 도시와 뉴한 도시의 어떤 개념을 섞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서, 올드 앤 뉴의 개념하에 새로운 도시로서의 변모를 위한 도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죠. 런던이 뉴 밀레니엄을 앞둔 상황에서 신시대를 주도하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그들은 올드한 도시를 뛰어넘어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된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모어 런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종원의 예산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백종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제 고향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예산에 있는 이제 시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맛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상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난 문제점들, 고착화된 문제점들 다 해결하고, 이와 같은 이제 예산시장의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가 더 필요할까? 뭐 천천히 걸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컨텐츠 중심의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좀잘안 들어가네요. 자, 이 플레이스 마케팅의 범주는 지역 랜드마크에 관한 얘기들, 지역 특산물에 관한 것들, 지역 유명 인물, 지역 축제나 이벤트, 지역 이야기, 역사, 그다음에 영화 배경, 다 합해서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벽수산장이라는 게 있죠.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경복궁이 있고, 이 사진을 보면 참 너무 재밌는 게, 너무 웃긴 게, 억울한 게 이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남해 정말 조선 궁 안에다, 그것도 정면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 뒤로 사실은 이 벽수선장이 보이고, 벽수선장은 이 건물입니다. 벽수선장은 지금은 다 허물어졌고 흔적만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촌에 보면은 이러한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얘가 굉장히 높았겠죠. 이렇게 컸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이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이 땅이 이제 그 뒤덮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제 정문 출입구 기둥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촌의 그런 모습들인데, 서촌에 이제 이 벽수 선장이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걔네들에 대한 어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그러니까 유적이 발견된 곳이 세 곳이 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가봤는데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서촌에는 굉장히 다양한 한옥이 있고, 그 한옥을 직접적으로 본인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어떤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인 이상의 하숙집 터가 있죠. 이게 터가 있고, 그다음에 시인 이상의 하숙집이 되었던 곳이 또 따로 또 있고, 대호 서점 카페죠. 우리나라 최초의 헌책방인데 책을 더 이상은 팔지 않고 우리나라 최초의 헌책방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인시장, 서촌에 있는 통인시장에 가면은 이제 돈을 이와 같은 이제 엽전 비슷한 걸로 바꿔가지고 내가 어딜 가나 원하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마을 음식 문화 거리가 또 이렇게 있고요. 수성도 계곡은 겸재 정선의 그림에 나오는 이 어떤 돌다리가 아직도 있을 만큼 굉장히 역사적인 콘텐츠와 자연 환경이 잘 조화된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히로시마의 작은 교토라고 하는 다케하라라는 곳은 전통 가옥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북촌과 같이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이제 소금과 사케 주접을 사케 주접이 굉장히 번성했는데 대나무 죽쇠 공품으로 이제 번성한 세토와 내해의 항구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로부터 메이지 시대로 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대나무 이제 공중 전화 박스라든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관광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케하라 마을은 애니메이션 타마유라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장소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타마유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히로시마의 그 다케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을 분산형 숙박업소 리포미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포미아 호텔. 이건 뭐냐면 하나의 호텔인데 예를 들자면 리셉션이 하나 있고 방 하나는 또 여기서부터 한 20m 떨어져 있고 방 2는 또 한 50m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숙소가 마을 전체에 이렇게 확산이 돼 있고 퍼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리셉션에 와서 등록을 하고 본인의 호텔을 찾아가는 그런 수고가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마을 사람들 전체적으로 하나의 숙박업소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은 체크인 후에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묵을 방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의 오카야마현의 쿠라시키는 최초의 어떤 방직 공장이 있던 작은 소도시입니다.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고요.
전통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고요. 데님이 또 많이 유명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사이클 성지라고 하는 시마나마 미카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그런 컨텐츠가 발달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딱 내리자마자 이 어떤 이제 사이클을 보관하고 판매하고 수리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그 히로시마현의 남동부의 오노미치시에 보면 이제 고양이 도시가 있습니다. 오노미치시가 이제 고양이 도시인데, 고양이의 천국이죠. 그래서 고양이 모양을 한 돌멩이들을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중심이 된 어떤 그런 그 카페테리아, 마실 음식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양이 이제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벽화도 이제 벽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어떤 그 이 고양이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은 무조건 고양이를 그려댑니다. 이와 같이 그 시의 이제 골목길의 모습들이고요. 고양이에 관한 것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색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